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영화 미키 세븐틴의 비하인드 17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극중 미키는 휴먼 프린팅으로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복제되기에 로버트 패티슨은 똑같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미키 세븐틴을 촬영하는 6개월 내내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며 체중과 체형을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롭은 재생 탱크에서 알몸으로 프린팅되어 나오는 장면을 위해 촬영 내내 전신 제모를 하여 털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또한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 나샤 셋이 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찍을 땐 대역을 한 남자 배우 또한 가슴털 제모를 했다고 해요. 미키가 재생탱크에서 나올 때 연구원이 딴짓을 하는 바람에 밑에 받침대가 없어서 미키가 철푸덕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봉준호 감독은 그냥 떨어지는 미키를 누군가 급하게 와서 잡아주는 것으로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롭이 그냥 아예 바닥에 철푸덕하는 장면으로 찍자고 아이디어를 내며 요가 동작처럼 몸을 축 늘어뜨려 떨어뜨렸고, 그 결과 프린터기가 복사품을 토해내는 느낌이 연출됨으로써 휴먼 프린팅되는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은지 더 잘 표현될 수 있었죠. 미키와 티모는 지구에서 마카롱 가게를 차렸다가 망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하필 마카롱 사업을 한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마카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 어울리는 것들을 엮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봉 감독은 무서운 사채 아저씨에게 쫓기는데 마카롱은 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써진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마카롱 가게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에서 미키의 조종사 친구 이름은 티모가 아니라 베르토였습니다. 그런데 본 감독은 영화 속 티모가 미키와 정반대로 사기꾼 같은 캐릭터이며 매번 손해보고도 화를 못 내는 착해 빠진 미키에 반해 티모는 약삭 빠르고 자기 챙길 건 다 챙기는 캐릭터라 어리숙한 미키를 데리고 다니는 사기꾼 느낌을 주기 위해 독일어로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티모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얼음 행성인 니프라임의 토착 생명체인 크리퍼는 원작 소설에서 이빨 많은 지네같이 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징그러운 괴물이 싫었기에 괴물과 옥자의 크리처를 맡았던 장희철 디자이너에게 크루아상 사진을 주고는 이런 느낌으로 크리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극중 일파가 크리처를 보고는 똥물에 빠진 불린 크루아상 같다고 말하는 대사가 있죠. 본 감독은 겹겹이 레이어가 되어 있는 크루아상을 보며 아코디언처럼 쭉 펼쳐졌다가 접혔다가 할 것 같다고 여겼고, 묘한 볼륨감을 살려 마마 크리퍼가 될수록 더 크루아상 같아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귀여움을 담당하는 베이비 크리퍼는 강아지 동작처럼 만들어서 보는 사람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본 감독은 크리퍼가 그냥 괴물로 보여지지 않기를 원했기에 마마 크리퍼의 보이지 않던 눈이 드러나는 순간에 크리퍼의 감정이 눈에 녹아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마마 크리퍼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 느낌을 주고 싶었기에 여성 사선위원 같은 느낌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연출하고자 변조나 다른 기계음 없이 안나 무글라리스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마마 크리퍼는 미키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본 감독은 마마 크리퍼가 미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크리퍼와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장면이라며, 베이비 조코가 우주선 안에서 마마 크리퍼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미키를 연기한 롭은 미키 세븐틴이 나사가 풀린 듯한 캐릭터지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죽을 때마다 시체랑 닭뼈랑 쓰레기를 원료로 다시 프린트 되지만 미키는 자신의 그런 삶마저 사랑하는 인물이며, 그럼에도 나샤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이런 삶이라도 해도 살아가고 싶다고, 살아남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미키는 사채업자에게 톱질을 당할까봐 우주로 떠난 인물이잖아요.
즉, 단 한 번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는 인물이에요. 즉, 미키가 이런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인 건 이런 삶이라도 살아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죠. 롭은 미키 세븐틴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런 그의 성격과 그가 내린 결정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런 극한의 상황과 처지에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롭에게 죽는 건 어떤 기분인지 물었습니다. 롭은 미키라는 인물은 죽음의 순간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만한 어떤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기에 왜 다들 그걸 묻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은 평소랑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어서 사이클러에 들어가고 다시 재생 탱크에서 나오는 과정이 미키에겐 그냥 자다 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물론 죽는 건 고통스럽고 죽을 때마다 두렵지만요. 원작에서 미키는 역사학자로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훨씬 찐따 같고 불쌍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청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미키들의 캐릭터 특성을 반영해 봉준호 감독은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번째 미키를 연기하는지 롭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복제인간의 혼란과 실존적인 공포를 포착하여 롭은 불안정하면서도 생생한 미키들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해요. 미키 세븐틴은 롭의 보이스 오버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롭은 미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목소리로 대본을 읽으며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대본 리딩에서 자신이 선택한 목소리로 연기를 했는데, 본 감독을 비롯한 7, 80명의 스태프들이 칠판을 긁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라고 피드백을 했고, 이에 롭은 목소리를 다시 찾아보다가 딱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그게 바로 완전 찌질한 미키 세븐틴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봉준호는 롭이 다시 찾아온 미키의 목소리를 듣고는 와, 진짜 찌질해 보인다. 근데 애는 착할 것 같아. 당하고 사는데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애 같아. 라는 느낌을 받고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미키가 마샬의 디너에 초대되었을 때 먹었던 배양육은 수박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너 장면을 사흘 동안 찍었기 때문에 롭은 디너 장면을 위해 수박으로 만든 배양육에 폰즈 소스를 뿌린 음식을 거의 15kg 가까이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봉준호는 20번 정도 먹은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롭은 정색을 하며 40번은 먹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또한 마샬과 일파가 디너 도중에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을 찍을 때 롭은 배양육을 입안에 가득 넣은 채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기에 실제로 촬영 도중 음식을 개워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 엔딩 크레딧이 끝날 무렵 마샬이 디너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다시 한번 흘러나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항상 비가 왔는데요. 미키 세븐틴에서는 비 대신 눈이 내렸고, 얼음 행성인 니프라임에 쌓여있던 하얀 눈은 영국산 소금입니다. 미키 세븐틴은 영화의 80%에서 90%를 런던 외곽의 세트장에서 촬영했는데요. 특히 우주선 내부를 리얼하게 연출하기 위해 실제 금속 재질의 세트장을 제작하여 폐쇄감과 답답함을 극대화했다고 해요. 또한 본 감독은 한눈에 대조되는 격차와 계급이 느껴지도록 독재자 마샬 부부의 공간은 분홍색과 모피, 페르시아 양탄자 등 화려한 컬러와 소품을 배치했고, 미키와 나샤가 거주하는 공간은 회색 톤의 칙칙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공장, 화물선, 호텔의 뒷공간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봉텔이라는 별명답게 본 감독은 스위치의 때가 탄 느낌까지 체크를 했다고 해요. 미키가 수도 없이 던져졌던 사이클론은 배설물에서부터 토마토 줄기, 머리카락, 그리고 최후의 산물인 시체까지 모든 폐기물을 받아들이고 분해해 원자 단위로 쪼갠 다음 필요에 따라 다시 재조립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사이클러를 SF 장르 하면 떠오르는 하이테크한 이미지보다는 미키의 삶과 죽음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아주 평범한 느낌을 주길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클론은 어둡고 으스스한 공간한 바닥에 입을 크게 벌린 듯한 원형의 용광로를 만들고 그 안에 용암처럼 끓는 고온의 내부를 갖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애슈턴의 원작 소설 미키 세븐과 달리 영화는 미키 세븐틴으로 10번 더 죽은 설정이었는데요. 이는 단지 원작보다 많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키는 요즘 힘든 청년 세대의 모습이기에 물론 죽는 횟수를 늘리고 싶기도 했지만 미키 25, 미키 37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17과 18로 한 건 미키 반스의 성장 영화로서 어른이 되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